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불임인 예비 신우이의 아들의 유전자 검사로 드러난 믿지 못할 결과로 파혼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허투루 보냈던 시간이며 돈이며 추억이며 몽땅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에겐 적잖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남친과는 회사 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받은 후 뒷부리 행사에서 만나서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타지방 부서 사람들이라 서로 업무에 관한 의견 교환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는 같은 기수부에서 빨리 승진한 편이라서 그 지역본부의 부서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연수교육이 끝날 무렵에 한 뒷부리 행사라서 모두들 단톡방을 만들고 각자 지역본부로 돌아가서도 서로 부담 없이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 때면 늘상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사귀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었고 저 또한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그동안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친의 여동생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혼한 지 한참이나 되었고 5살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동생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5살 조카는 예비 시모가 돌봐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주말에 예비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차로 가기엔 짧은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우가 될 사람이 아이를 둔 엄마라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만나러 일부러 멀리서 온다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 만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 초행길이라서 남친과 먼저 합류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자리라서 전문 떡집에서 선물용 떡을 사고 예비 시모께서 꽃을 좋아하신다길래 꽃도 한아름 샀습니다. 그리고 남친 차로 함께 교회 한적한 곳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이 미리 예약해 두었더군요. 미리 모두 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려니 좀 떨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친은 완벽하다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데도 살짝 긴장한 탓에 받아줄 수가 없더군요. 미진아, 너 오늘 정말 이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긴장하는 제 모습이 귀엽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사실 그날은 예비 시누이만 만날 줄 알고 편한 복장으로 올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의 느낌을 예비 시부모님께도 전달할 게 틀림없어서 평소에도 입지 않던 원피스를 큰맘 먹고 입고 갔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연 핑크색 원피스를 정갈하게 입고 온 저를 본 남친은 웬일이냐며 맨날 이렇게 입으라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친이 꽃다발을 든 제 모습이 엄청 예쁘다면서 그 와중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남친 덕분에 한결 차분해진 마음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주친 예비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와 인사를 하려는데 여동생의 남편 되는 듯한 분은 잠시 나가 있더라고요. 김서방은 어디 갔니? 라고 여동생에게 말하면서 여기가 내 여동생이야. 라고 남친이 소개하자 언니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오빠가 능력자네요. 이렇게 보기 드문 미인을 만났다니. 아 그리고 여긴 제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처럼 선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큰아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밝게 웃는데 인상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그때까지도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더니 옥신각신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통화 중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저 끝내고 오는 듯 했는데 그러더군요. 오빠, 언니 미안해요. 초면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달려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별일이네. 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친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 안 했어?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오빠 걱정 안 해도 된댔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뭐. 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도 예비 시부모님들도 반갑게 대해주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대면을 잘 마친 셈이었죠. 예비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남친 말로는 모두 다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제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였어요. 나 상혁이야. 오랜만이지? 라고요. 순간 멈칫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로? 라고 하자 꼭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 일이야. 내가 사귀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약속이 없으면 잠깐 보자 라고 했는데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상혁 씨는 7년 전에 저랑 사귀다가 딴 여자가 좋다고 저를 떠난 남자였어요. 어린 마음이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더욱이 제 남친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상혁 씨가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그러자 조금 주저하더니 그러더군요. 사실 내가 네 남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야. 뭐라고? 뭔 소리를 해? 민준 씨 여동생이라고? 그럼 나 만나면서 바람핀 애가 민준 씨 여동생이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있니? 말해. 사실 그날 미호컨에 왔을 때 그때 너를 본 순간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거든.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면 됐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해줄 말이 따로 있어.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기 좋게 차버리고 간 남자가 지금의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라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남친과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하필 전 남친과도 엮이게 되다니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계모임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포기하고 도대체 무슨 중요한 말이길래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들어보고 싶었죠. 상혁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이 조금 붙은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를 버리고 가버린 상혁 씨를 더 이상 원망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때 받은 자존감의 상처는 잊을 수는 없었죠. 저와 헤어진 후 곧바로 결혼한 모양인데 참 이런 우스운 관계로 대면하게 되다니 얼척이 없더군요. 회사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에 내려가서 상혁 씨를 만났어요.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한테 그때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란 게 혹시 너랑 사귀던 사이라서 껄끄러우니 민준 씨랑 결혼을 말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 단지 네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하고는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상혁 씨, 난 이제 와서 예전 일 때문에 상혁 씨 탓할 생각이 없어. 혹시라도 나에게 또 다른 수작 부리려고 그런 거면 그만두길 바래. 예전에 우리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난 포기하지 않고 민준 씨랑 결혼할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꺼냈어요. 네 남친이 민준이한테 아들이 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들? 응, 5살 난 아들이 있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사실이야? 응,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키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럼 미어콘에서 봤던 애가 상혁 씨 아들이 아니었어?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박차고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상혁 씨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날 만나자고 한 거야? 응, 사실은 그래.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또 언젠가는 그럴 놈이야.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민준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혁 씨가 가까이서 본 민준 씨는 또 언젠가는 밖에서 자식을 낳아올 인간이다. 이거지? 바로 그래. 와이프가 불임이라서 처음부터 민준이 아들을 와이프가 낳은 것처럼 꾸며서 우리 본가에서도 모두들 그렇게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만 알고 있고 내가 했던 말은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비밀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며 각오하고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고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되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민준 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작전 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민준 씨한테 확인해 볼 건데도 가족끼리 괜찮겠어? 라고 묻자 그러더군요. 어차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랑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와이프에게도 말해야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라고 말하고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혁 씨의 말을 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주말에 데이트할 때 조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이니까 좋아하는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더니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남친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쳐다봐서인지 정말 남친과 많이도 닮은 듯 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자동차 장난감 세트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수집했고 남친의 머리카락도 수집해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상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친의 아이가 맞았던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허탈했습니다. 난 왜 사귀는 남자마다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하고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다 내 탓만 같았습니다. 미어콘에서 만났던 예비 시부모님들도 참 좋으신 분이라서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는지 모른데 남친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멍했습니다. 남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톡도 답도 하지 않았더니 퇴근 후 밤에 집 앞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집 앞에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왜 그래 미준아? 그래서 말을 꺼냈어요. 왜 네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니?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았길래 검사해봤어. 말도 안 돼. 아무리 닮았다고 네가 검사까지 했겠니?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적어도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다 털어놨어야지. 또 숨긴 게 있니? 라고 물었어요. 미안해. 민석이도 영원히 내 조카일 뿐이야. 아이도 그렇게 알아야 하고. 달라진 건 없어. 민석이 엄마도 민석이만 낳고 떠나버려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른 척 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거니? 식구들 모두 다 알면서 나만 모르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더 소름 돋아. 너희 부모님도 자상하고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싫다.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걸. 이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 이후로 그만 헤어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상혁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만 모른 채 결혼식을 올렸을 겁니다. 들통이 나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뗐으면 그만이다 라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속이려 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친의 아들 때문만이 아니어도 상혁 씨 환가족이 되는 것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인연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만가지 사연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송가인 콘서트 티켓을 자기 부모님만 선물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새댁입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식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기관지염이다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저랑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재차 정밀검사 받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진단 결과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 한 지 꽤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시려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였습니다. 당시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친정엄마는 본인 몸 걱정보다 한 해밖에 없는 당신의 귀한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하게 둘 수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고자 우기셨어요. 친정엄마 당장 항암 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 걱정하느냐고 얼마나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울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른 상태에서 친정엄마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텐 네가 전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장래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다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신음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독한 통증주사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말리는 날들은 제겐 이젠 꿈이었으면 하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를 혼자 다 하셨고 엄마 떠나보낸 딸을 가엾어 하시고 엄마 편히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게 하자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주었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든든하다 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온 그날 나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꺽꺽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리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맨날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정말 가여웠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몰래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리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추레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리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리도 처져 보이는지요. 저는 이제 철부지 애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분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의 데이트도 생략하고 마트에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가마 하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우리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지금의 남편인 남친도 부르자고 해서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우리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라고 연발하셨어요. 딸내미 키워놨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를 하셨어요. 사실 전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우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 안 계시는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론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밥 드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하곤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비스트롯의 송가인 가수한테 푹 빠져 계십니다. 저나 제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저리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다시며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셔요. 송가인 팬카페인 어게인에도 가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실황이나 송가인 노래 들으며 시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도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시니 콘서트 티켓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 저를 좋아하시니 효도 티켓인 송가인 콘서트 사드려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 되었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하려다 회사 업무일 때문에 그때마다 티켓팅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콘서트 티켓팅에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아니 그런 적 없다시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2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새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마냥 즐거이도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라가 치밀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네 부모 것만 챙겨? 우리 아빠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은 했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 못했는데 우리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퇴직금 쪼개서 전세자금 보태주시고 신혼여행비 몽땅 대주셨는데 네가 네 부모만 챙긴다고? 네 부모는 뭐 해주셨니?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시기라도 했니? 왜? 네가 뭔데? 그렇잖아도 혼자 계신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하니? 하고 말하니 남편은 뭘 그런 것 갖고 홀대하니 많이 그러냐며 다음번에 예매해 드리면 되는 거다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면 전화 끝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전에 그래도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만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마냥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싹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저리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송가인 광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의지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니는 네 부모만 챙기느냐고. 나는 내 남편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난 너랑 못 산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리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히 생각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네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내심 마음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궁리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여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비방이나 욕설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상 엎어버린 강큰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화병 나서 억울하게 내 몸만 상하느니 제대로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시모 생일 밥상 엎었으니 나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시모 생일상 엎어버렸으니 못된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 벼락 맞은 거 두고두고 기억되게 생기겠네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른이시면 중심도 좀 잡으실 줄도 알아야지. 그저 걸레 같은 딸년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으니 당해도 싸네요. 제가 설마하니 시모 밥상을 엎을 줄은 아무도 예상도 못한 듯 시모 생일 밥상을 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으셨으니 놀래기는 놀랐나 봅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뒤에나 걸레 같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전화 걸어 왔네요. 야, 이 미친 XX야. 당장 기어들어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XX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랑 이혼시켜준다고. 그래, 이 쌍X야. 너 빨리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함부로 상을 엎어? 너 진짜로 오빠를 이혼시킬 거야. 각오해. 당장 이리 와서 빌지 못해 아구탱이를 날려버릴 테니까 두고 봐. XX야. 제가 그랬죠. 아가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생일상 다시 차리라고 해서 차린 음식 버린 것뿐인데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난 이제 아가씨랑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가씨 원하는 대로 오빠랑 이혼할게요. 했습니다. 미친 대기처럼 길길이 날뛰며 악다구니 하며 쌍욕을 걸치게 하더니 네 친정집에 쫓아간다며 자식 교육 잘못시킨 친정 부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또 큰 시누이들이 전화 받돈 터치하며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한참 만에 끊었네요. 저는 끝까지 그 욕짓거리를 다 듣고 녹음 다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누구든지 전화 오면 바로 녹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위자료 청구 증거물로 제시할 거거든요. 남편과 이혼해도 시모와 시누이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의 결정적 사유 제공자로서 위자료 받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으니 남편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왔어요. 야, 너 미쳤냐? 엄마 생신일인데 그러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쳤어? 빨리 안 와? 와서 엄마한테 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내 뺨 때리고 남편 돈 훔쳐서 다 쓴다고 하시고 머리채 잡고 흔드셨잖아. 자기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자긴 괜찮아? 난 어머님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리 알고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맘대로 이혼해주냐며 저를 데리고 살며 평생 그 못된 버릇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제대로 고쳐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자긴 항상 그랬지. 내가 어머니한테 모함받아도 머리채 뜯겨도 억울하게 엿먹으란 듯이 어머니하고 시누이들끼리 짜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게 해도 골탕 먹여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시어머니 폭언과 폭행은 그런다 쳐도 시누이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에도 자기는 늘 방관했어. 그치? 남편은 흠칫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못해준다고 생 억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동조했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했어. 인정하지? 아니면 말해봐 했어요. 전화 너머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 듯 시부렁시부렁 쌍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전화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시어머니 보기보단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꿔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설마 네가 이혼하겠느냐는 표정 같았어요.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친정 부모님 대동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 다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어 놓고 현관에다 내놓고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잘 정리되고 혼수살림 정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어디 내 귀한 딸한테 함부로 폭력과 폭언을 했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요. 친족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시켰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너는 이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이니 이제 와서 이혼하네 안 하네 할 자격이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조건도 상세히 일러주었고요. 만일 합의 이혼을 기한 내 못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세 번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이혼 절차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폰에 녹음된 신혼년들과 남편 새끼 욕짓거리에 완전 열받으셔서 아시는 분 변호사 소개받아서 상담받고 오셨어요. 충분히 이혼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새끼는 지 짐 싸들고 시모와 걸레 신혼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와 신혼년이 번갈아가며 전화해대고 욕을 퍼붓는데 듣고만 있었고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신혼년들이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렸지만 현장 녹음 생생하게 했고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혼 파탄의 사유 중의 하나인 시모와 신우들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갑질의 포커스를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는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 해봤자 적금 공동으로 했던 거 나누고 살던 집 전세금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제 기여분이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각각 혼인 파탄의 원인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모 그리고 걸레 신혼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위자료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혼년에게 꼭 받아낼 겁니다. 그래야 저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족한 점, 많은 점 죄송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언니 사진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 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새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해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만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곤 하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진학했다는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 국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셋째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셋째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물론 셋째 이모보단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를 참였어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숙도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와본 이모 집은 겉으론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는데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모던하게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널찍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반쪽을 가릴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놓여져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나 책상에 보란 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 친구라면서 연하라는데 휘숙이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서 맘에 별로 안 드는데 죽고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바로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 하트 뿅뿅 칠대어서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 애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애였어요. 거기에다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대학교를 인서울 하고 저는 지방대학에 남아있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주었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진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는데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톡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만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일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곤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나쁜 XX야.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니?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나 지금 이모 집 와 있어.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던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들켰네. 응,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좋다.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응, 귀엽지? 며칠 있다 내려가라. 얼굴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준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케 XX야.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톡 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종 사촌간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쳐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계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고해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맞장도 잘 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만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종 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민철이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성심성의껏 봉사든 뭐시든 잘해봐.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서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중상모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작정하고 핸드폰에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뭣도 아니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형편없는 애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고 이모집을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뒀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사촌 언니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사귄 줄을 진즉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나 사실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미안하다.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론 이모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도 민철이도 당분간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시어머님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혼자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5살 즈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계속 농사 지으시면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해요. 지금의 남편과 먼 친척뻘 되는 친구 엄마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 첫인상도 좋고 만날 때마다 착한 심성과 순수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었죠. 소개받을 때부터 홀어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사해서 채소를 장에다 팔고 다른 집에 일당벌이 농사일손 돕는 것으로 생활해 나가셨다고 했어요. 시골 동네에서만 사셔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공부를 곧잘 하니까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시내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방 구할 돈이 없어서 큰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돈만 팔아서 방을 구해주어서 혼자 자취를 했다네요. 남편은 어려운 환경 탓에 일찍 철이 들었고 시어머니 속 한 번 안 썩이고 속 깊은 아들로 잘 자라주었던 것 같아요. 얼른 커서 돈 벌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최선이란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서 대학의 낭만이나 여유를 즐겨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졸업 전에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 했는데 알바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그 즈음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전문대 졸업 후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매 기둥이었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 학비까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빨리 자리 잡고 돈 벌어서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일체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건축사 시험 합격하게 되었고 바로 그 해에 친정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남편 앞으로 자동차도 SUV로 사주셨고 건축사 사무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면 미안해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를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마치 저를 상점 모시듯 하셨죠. 다 쓰러져가는 누추한 시골집에 제가 행여나 불편할까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잣집 귀한 딸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늘 미안하다란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해서 참 좋았고 또 새로운 어린 며느리한테 쩔쩔 맺는 듯한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골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드리자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 보긴 허름해 보여도 아직 살만한 사시며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싫다고 하셨어요. 건축사 사무소 차리는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도 그리고 집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던 터라 염치 없다고 마다하셨죠. 하지만 제가 손주들도 생기면 집이 넓어야 하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재래식이라서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허물고 남편이 설계한 아담하고 실용적인 집을 떡하니 지어드리니
동네 이웃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셨습니다. 친척분들도 며느리가 잘 돌아와서 집안 일으킨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동네분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 겸 잔치를 했습니다. 옆 동네에 계신 친척분들도 다 모셨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셔서 비데까지 설치해드렸네요. 기존 살림살이 다 바꾸고 가전제품이며 세간살이까지 집과 어울리게 모두 다 세팅을 해놓으니 정말 내 집처럼 정이 가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 선물로 대형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시로 와서 집 짓는 상황을 지켜봐서인지 애착이 많이 가는 시골 주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텃밭이 있던 마당 한켠에 예쁜 화단도 만들어서 꽃도 심어놓고 비 오면 질퍽거리던 앞과 뒷뜰에도 자갈을 깔고 징검다리도 놓아드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집이 변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더욱 신나게 시골집 마당 주변을 이쁘게 가꾸었어요. 처음 입주해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던 날 밤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나는 됐으니 이젠 친정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웃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집을 너무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시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해서 건축한 집이고 저희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집이라서인지 매우 애착이 가는 집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웃 동네 분들도 집 구경하러 오시곤 했습니다. 급기야 주말엔 동네 어른들 자녀분들과 함께 집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소문 듣고 왔다면서 저희 남편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남편의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저와 남편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의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시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거였는데 한 발짝씩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저도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시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손아래 시누이가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어요. 제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셔서 몰랐었고 아가씨가 한 번씩 얘기해 주었는데 막상 시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네요. 항상 시골집에 내려가면 시어머님이 주방일도 열심히 하시고 반찬도 돈 맡아서 다 해놓으시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셔서 괜찮다는 말씀에 정말 괜찮은가 보다 했었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직 허리 아프시거나 한 걸 못 봐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거동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급한 대로 독립분 도움으로 다니시던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척추협착증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계셨고 통증이 심해져서 석 달 전에 통증 주사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많이 울었습니다. 급하게 시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 내려갔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 왜 왔냐고 하시면서 임신 중인데 올까 봐서 연락을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연락했다면서 신우에게 야단치시더군요. 일단 검사 후 의사 소견을 들으니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 수치를 낮춰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신속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 후 경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보호자 사인을 받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고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시며 남편에게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을 지킬 테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라고 했지만 남편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들내미가 시골집에 내려온다고 하면 장을 봐와서 우리가 먹을 반찬이며 김치까지 직접 다 챙겨 놓으시고 한 술이라도 밥을 맛나게 먹이려고 한 쌍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분이시네요. 허리도 좋지 않으신 분이 며느리 설거지마저 시키지 않으셨으니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괜찮다시며 수술하면 다 나을 거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집으로 올라가라고만 하시네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항생제 투여를 며칠 동안 계속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왔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면회도 못하게 하더군요. 아마도 독한 항생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나 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대소변도 물론 가리지 못하셨고 한마디 말도 못하셨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부어있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신장투석을 몇 번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손발만 빼고는 얼굴과 몸은 붓기가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입술과 혀와 입천장이 모두 얼어서 염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저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길래 가까이 가서 귀에 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기 낳을 때까지 친정에 가라. 아기가 제일 중요하다. 병원에 오지 마라. 내 아들과 잘 살아서 고맙다. 내 방 단스 서랍 안쪽에 통장과 봉투가 있다. 챙겨서 가져가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제가 좋은 꼴 못 보니 병원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옆에서 시누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눈물바다가 돼버렸네요. 남편에게 재차 말씀하시니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하고 저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계속 주무시는지 혼수 상태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깨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당뇨 증세가 있었던 시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계속 했었지만 치료 도중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좀 살만하고 아들의 효도 속에 편안히 사실 만하니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치른 후 시어머니 물품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서랍장에서 통장과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용돈 드렸던 것 모아놓은 봉투였고요. 통장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시어머님이 장에다 갖은 채소 팔아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를 자식 이상으로 아껴주셨던 시어머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늘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빕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나 감기약 등 해열제 복용은 유의해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실수록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열제나 진통제 복용으로도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반사입니다. 오늘은 아파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던 남편 그대로 해주었어요. 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딸둘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 잘 내놨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겨 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갔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던 터라 남편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젠 아주 자주 겪다 보니 지겹기만 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추잡스런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텐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도 기댈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든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홧김에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제 신용카드 하나를 결제를 해주었는데 그마저 못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네요. 아마 그런 저를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기대고 잘 살았었는데 행여라도 남편한테 빌붙어서 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엔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해서 못을 박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네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원 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에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줬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공색하게 결제해줄 때마다 어째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돈을 물쓰듯이 썼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단지 조금 무능해서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급여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얼마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보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옷 하나도 사입지 않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의 대부분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속옷도 너덜너덜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놓았다가 한가할 때 바늘로 꿰매어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긴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성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 난 거를 꿰맬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었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바늘에 실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런 영감택이 누가 안 모셔가나 하고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저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요. 오래도록 탔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으로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줄일 수 없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식비는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차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거지 같던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나 햄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삥땅 쳐서 몰래 훔쳐먹곤 해도 모른 척 아량 있게 봐줍니다. 적어도 난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준다,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예의상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고 해줬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요. 배고프면 주방에 몰래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그릇에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옷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요새 80대 중반인 시어머니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하시던 아버님까지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서 상당했었나 봅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반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나? 그래서 오빠한테 직접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한 거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오빠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절대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하더군요. 믿건 말건 사실이니 그리 알라고만 했는데 퇴직했으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원 간호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지 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었네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네요. 다른 일로는 남편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이런저런 흉을 다 보면서 유독 돈에 관한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얘기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을 두 딸들하고 주말에 간 것 말고는 병원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의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며 죽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는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쫌땡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없이 처리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듯 살 듯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은 점차로 회복되어 가시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에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헛구역질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워 있기 일쑤였습니다.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한테서 쪼르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시누이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울면서 전하는 말이 구구절절하니 꽤나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조용히 혼자서 죽겠노라고 했으니까 병원 안 갈 거네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을 다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네 남편이 저에게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였단 걸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암을 이겨내든지 말든지 자기 알아서 할 소관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함께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 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